우리 오늘은 삼성개혁부터 시작해서 박정희가 이제 사망했을 시기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제 우리나라는 이승만이 물러나고 나서 장면내각, 그 다음이 이제 윤보선 임시대통령 체제에서 장면내각이 나와서 이제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5.16 군사정변이었죠. 그래서 박정희는 초기에는 자신이 5대 대통령 올랐고, 그리고 6대 대통령도 이제 5대 대통령 때, 6대 대통령 때 모두 윤보선이랑 경선을 붙였었어. 그래서 그 6대 대통령 때는 이제 윤보선이랑 경선을 붙고 나서 승리를 거뒀어. 그때 이제 자신이 내세웠던 슬로건이었었던 경제 개발과 그리고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서 외화가 많이 벌어지게 되니 이제 그걸로 경제 성장 대통령 그걸 내세워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어. 그러면 우리 이승만 때를 생각해보자. 이승만이 개헌을 했지. 4.4.5 개헌 때. 그때 4.4.5 개헌 때는 대통령은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 근데 그 연임 제한이 누구한테만 예외였어? 이승만 본인이었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제 연임 제한이 없다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가 5대 대통령, 6대 대통령 모두 그래 헌법에 위배되진 않았어. 물론 쿠데타 자체가 위배됐지만 자신이 대통령을 재선하고 재임하는 것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계속 하다 보니까 똑같은 놈이야.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삼선 개헌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삼선을 할 수 있도록 개헌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럼 우리 개헌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누구의 지지가 있어야 돼?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당시에 이제 박정희파였었던 여당이 민주공화당 그리고 야당이었었던 신민당을 필두로 해서 이 삼선 개헌 반대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6대 대통령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 벌어져. 그리고 그 총선에서 민주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헌하려면 방금 누가 필요하다 했어? 국회의원. 근데 민주공화당은 누구 편이야? 박정희 편. 그래서 이러한 상속개헌을 단행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야당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 지금 개헌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막았냐면은 당시에 이제 우리 국회에 이제 들어가잖아. 그럼 그 문을 야당이 막았어. 야당이 막아가지고 막 서로 팔짱 끼고 못하게 막았었던 거야. 그래갖고 안 된다, 못 들어간다 하면서 계속해서 막으니까 이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못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물러나갔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밤이 돼서 이제 물러났었던 민주공화당 의원들과 그리고 자신 이제 설득당했었던 신민당 의원 일부들이 스멀스멀 나오게 되고 국회로 후다닥 들어가. 그래서 편법을 썼던 거야. 딱 들어가 밤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들끼리 2분 만에 다 해결해버려. 2분 만에 해결해서 이제 당시 국회의장이 예를 우리 막 법원 같은 데 보면 망치가 땅땅땅 치잖아. 근데 그 망치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있었던 주전자 이제 주전자 뚜껑 갖다가 땅땅땅 쳤다. 그래갖고 이런 편법으로 이 삼선 개헌이 확 하고 넘어가게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삼선을 할 수 있도록 개헌에 성공을 하게 돼. 자,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자신이 삼선에 성공할 줄 알았었던 박정희가 이제 7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연히 여당에서는 누가 나왔을까? 박정희가 나왔을 거고 야당 신민당에서는 오히려 경선이 정말 치열하게 나왔어. 40대 기수론이라고 해서 이제 40대 젊은 정치인들이 마구 등장을 했었고 그 사람들이 공천을 통해서 이제 야당 대표 후보로 나왔었어. 당시 대표 너희가 알만한 인물로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붙게 되고 그 싸움에서 김대중이 이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이 빡 하고 등장을 하게 됐던 거지. 그래서 김대중이 얘기하는 슬로건은 자신은 좀 이제 예비군도 없애고 예비군도 폐지하고 좀 평화적으로 다가가고 싶다. 평화통일로 얘기하면서 박정희 이 삼성개헌을 무진장 많이 비판을 했었어. 뭐라 비판을 했냐면 박정희는 자신이 삼성개헌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진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할 수 있고 하면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한 번 더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박정희 얘기하니까 김대중이 이 슬로건을 되게 많이 비판했어. 무슨 마지막이냐? 너 분명히 아니고 이거는 이승만처럼 독재 체제로 가려는 그냥 한 걸음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비판을 했거든. 그리고 이 비판을 했지만 진짜 아슬아슬하게 박정희가 승리를 거두었어. 근데 얘들아, 저번 6대 대선 때, 내가 저번에 이제 6대 대통령 뽑는 대선 때 이때부터 박정희 시대 때부터 지금 전라도와 경상도의 좀 지역들이 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전라도의 색과 경상도의 색이 다르잖아. 이때부터 심해졌다 했었고, 이게 왜 그랬었냐면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했었고 수출을 하려면 그 수출 항구가 있었던 경상도를 중심으로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경상도 사람들은 박정희를 지지했었고, 그렇지 못했었던 전라도는 어느 정도 이때부터 지역 강경, 그리고 호남 지역은 박정희를 지지하지 않았어. 이 7대 대통령에서도 박정희는 일부 지역에서 승리를 했고, 하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투표에서 패했어.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사실상 김대중과의 투표 차이에서 지게 돼. 하지만 경상도에서 받은 투표수와 그리고 남은 지역의 투표수로 인해서 당선이 되게 됐었던 거야. 그러면 지금 박정희는 직선제를 통해서 간신히 대통령이 됐어. 그렇지? 간신히 대통령이 됐다? 그럼 다음 대선 때는 어떻게 될까? 자기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왜? 지금 진짜 아슬아슬해. 이렇거든. 그래, 앞서 있었던 이승만 때 사례도 보면은 이승만이 우리 초반에 우리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였어, 직선제였어? 간선제였어. 그치, 간선제였지. 그러다 직선제로 바꾼 이유가 뭐였어? 간선제가 국회의원들이잖아. 근데 그때 이제 이때 총선을 통해서 뽑혔었던 국회의원들이 자신과의 반대파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재선에서 실패할까봐 직선제로 돌려버렸잖아. 박정희는 반대 체제를 원했었어.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유신이라는 체제였어. 뭐라고? 유신 체제. 유신 체제야. 요거는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네. 유신 체제는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사료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근데 너희 지금 내가 적어준 이 유신 체제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신 체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유신 체제가 그냥 나왔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보면은 당시의 배경을 볼게요. 당시에 이제 국외, 국내 상황 모두 봐야 돼. 자, 국외 먼저 보면은, 국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1969년에 발표를 하죠. 이 닉슨 독트린은 이제 당시 미국이 베트남이랑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이 전쟁 속에서 미국 이제 국민들은 베트남 전쟁 중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닉슨 독트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냉전 체제의 완화야. 우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가 계속되고 있었어. 맞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4.8도선이 나왔었고 어떻게 보면 남북이 분열이 되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냉전 체제를 완화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봐봐, 냉전이란 건 결국에는 내가 우리의 사상이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면 전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반대되는 사상이 우리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막 인연 대립하고 싸우고 했잖아. 전쟁을 뒤지기도 많이 해요. 근데 전쟁하면 누가 죽어? 윗대가리가 죽거나 우리 일반 그냥 군인들, 젊은이들 인생이 돼. 젊은이들이 인생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대했었고, 그러면은 냉전 체제를 완화시켜야 돼. 그치? 그럼 냉전 체제의 완화라고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전쟁이 끝나야 돼. 맞지? 그래서 주한 미군 철수를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나라 주한 미군 있지 지금. 그치? 네. 지금도 있지만 박정희 시대, 박정희가 경제 성장을 하려고 그렇게 미국께 뒤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6.3.12도 나왔었고 그걸 통해 한일협정까지 나왔고 그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까지 해서 미국한테 경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게 박정희였어. 실제로 그거에 대한 성과를 이뤘었고 하지만 지금 그런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건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겠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일반 국민들도 이걸 알고 있겠지. 맞지? 네. 지금 미국이 철수하는 순간 우리 그럼 경제 위험한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지금 미국이 내세운 슬로건이 뭐야? 냉전체제 관할. 지금 흔들리는 국민들의 민심이 있어. 이걸 잡으려고 내세웠던 박정희의 카드가 바로 북한이었어. 당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상을 합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은 뒷쪽에서 배울 거니까 좀 덜 자세하게 할 거야. 알겠지? 냉전체제 완화라고 하면은 반대로 얘기해. 아니 같은 말로는 이념체제 완화고 이념체제가 서로 압수하자야. 그럼 우리나라의 반대 이념 대표는 북한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계속해서 북한과의 이런 화해나 통일을 원했었어. 왜냐면 6.25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고 20년 정도 됐었고 그때 69년이니까 그리고 72년 때 물러갔지만 거의 20년 정도 됐었고 20년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이상 가족을 찾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7.4 남북 공동 성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북한과 성명을 맺었던 거야. 왜냐면 뭐 이때 닉슨이 얘기해. 우리 아시아에 관여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7.4 남북 공동 성명하면서 미국의 눈 밖에 벗어나는 행동을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자,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때 당시 국내적으로도 이제 밖에서 이제 닉슨 독트린과 더불어서 이제 5.1 파동도 있었어. 서기 파동도 있었기 때문에 이때 국제 5.1에 원유 물가가 팍 뛰게 되는 거야. 원유는 뛰고 그리고 파는 숫자는 배럴은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거였는데 경제가 줄어들게 돼. 근데 박정희가 계속해서 삼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경제 성장. 경제 때문이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제 성장을 하고 그러면 독재 오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그 전제 조건, 독재 오케이라는 조건이 뭐였어? 경제 성장이야. 근데 당연히 지금 경제가 줄어들어. 당연히 이것 때문에 국민 불만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군대들한테 지를 것 같은 박정희가 이러한 배경까지 나와버리니까 어떨까? 이제 쫄리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자신만의 독재 체제를 만들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유신 체제의 배경이나 원인을 물어보면은 닉슨 독트린이라든가 아니면 7.4 남북 공동 성명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예. 원인으로 보면은 아마 닉슨 독트린은 배경을 나올 거야. 유신 체제로 보면은 알겠지? 아마 이거는 보기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보기로 해서 62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르시고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유신 체제 전개를 볼게요. 야 이제 여기다 적게 좀 좁아가지고 전개를 보면 1972년에 10월 비상계엄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정말 말도 안 되는 헌법인 유신헌법을 공표를 해버려요. 무슨 헌법? 유신헌법. 유신헌법을 공표를 합니다. 이거 유신헌법 내용은 알아야 돼. 네. 보기로 많이 나온다잉. 그래서 알아야 돼. 그럼 이 유신헌법의 공표 내용을 보면은 다 이제 대통령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당시 이승만 때부터 쭉 이어왔었던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었어? 4년. 4년이었지. 4년에서 6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이 제한이 사라집니다. 즉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 대통령 해먹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대통령 해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있지? 국회의원 임명권, 정확히 말하면 추천권이 있어.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1을 추천할 수가 있어. 이거를 유신정회라고 불러요. 그러면 국회의원 3분의 1을 누구를 채우겠다? 자기 편으로. 자기 편을 세우겠다요. 맞지? 네. 자,
자 이렇게 자기표를 세우겠다야. 그리고 국회 해산 권한도 갖고 있어. 그리고 사법장이지. 사법장, 네. 사법검장, 대표 사법장. 이 사법장에 대해서 임명권도 박정희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미친 듯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근데 봐봐.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어. 국회의원 이거는 자신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막으려는 걸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얘 큰 그림이었어. 지금 박정희는 직성대를 계속하다가 어때요? 대통령이 못해. 맞지? 그러면 뭘로 바꿔야 되냐면 간선제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간선제는 누가 찾냐? 국회의원들. 그럼 자기 편 국회의원들 속해 인재 추천권 하고, 그치?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부 이제 자기 인사들을 채워버리면 돼. 그냥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래서 이런 유신 체제를 헌법으로 체제한 거야. 너 당시에 선거 체제가 국민들이 뽑는 직선제에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 주체 국민회의. 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뽑자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럼 기존에 국민들이 뽑는 거는 직접 선거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간접 선거. 간접 선거로 바뀌게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자 이렇게 다 만들어놨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어마어마한 권한이야. 근데 더한 권한이 생겨. 진짜 이거는 많이 기억해. 네. 긴급조치권. 이 긴급조치권은 반대 세력을 억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싹 다 억압했었던 게 긴급조치권이야. 이 긴급조치권의 내용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국민 기본권이 억압이 됐다는 거야. 뭐냐면은 특수한 경우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들의 권리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라는 게 긴급조치권이 처음 이제 내용 중 하나야. 이해됐지? 네. 그래서 이러한 긴급조치권은 그러면은 초월적인 헌법이야. 무슨 헌법이요? 초월적인. 초월해. 그러니까 헌법을 초월하는 게 바로 긴급조치권이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게 되니 당연히 반발이 있을까 없을까? 준하게 받겠죠. 그 반발을 뭘로 누르냐? 바로 이 긴급조치권을 말입니다. 긴급조치권은 1호부터 9호까지 있어요. 근데 주로 시험에 많이 있는 1, 2, 4, 9호야. 알겠지? 네. 1, 2, 4, 9호. 그리고 1호, 2호 내용은 정확히 이제 명사되고 정확히 말하면 1, 4, 9. 1, 4, 9가 있는데. 알겠지? 1호, 4, 5, 9. 그리고 이 1호, 4, 5, 9가 언제 나왔는지도 같이 보면 돼. 아시겠죠? 네. 아. 그럼 이렇게 유신체제가 나오고 나서 유신체제 반전점을 볼게요. 당연히 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를 하냐. 봐봐. 유신체제 반대운동이라고 하면은 야당에서 반대를 하겠지. 네. 야당의 대표 인물이 누굴 것 같아? 김대중. 김대중이겠지. 그래서 이 김대중이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뭔 개짓거리냐. 자, 이게 나오게 된 게 전개해 보면 이때 당시 김대중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고 했다가 이제 뭐 유신체제로 이제 못하게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고관절이 아팠어. 고관절이 아파서 이거 수술하려고 일본에 갔는데 이제 이 유신체제가 공표됐다는 들은 거야.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난리를 쳤지. 뭐 개소리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김대중을 박정희가 납치해버린 거야. 129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에 있는 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시켜버려. 이게 바로 김대중 납치 사건이야. 그래서 이러한 김대중을 납치를 해버린 거야. 어디서? 일본에서. 그럼 이걸 했었던 게 당시 중앙정보부의 김재규라고 있어. 김재규. 이 중앙정보부에서 직접 김대중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납치를 했던 거야. 이 도쿄에서. 일본. 근데 여기서 김대중을 사실상 죽이고 싶긴 했었나 봐. 근데 이게 못했던 이유가 김대중이 납치가 됐잖아. 이 진상조사를 일본에서 실시해.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 지금 호텔에서 묵고 있었던 김대중이 납치당했다. 어?
야씨 이거 말이 되냐? 이거 우리 조사하려고 하고 지문하려고 하니까 지금 일본 이 김대중이 납치한 사람이 있다. 우리 그 사람 끝까지 추적할 거다. 라고 하니까 박정희가 당연히 일본 외교부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이 우리 나라에서 일어났었고 우리 호텔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거 하겠다. 하고 한 거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본과 외교 갈등까지 번져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소식 자체가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 그래서 당시에 학생들한테도 이것들이 전해지게 되고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었어.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총학생회 구성하지 말라고 했었거든. 근데 서울대 시작을 해서 서울대 고려대를 시작해서 총학생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시위를 벌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반대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알겠지? 누구 납치했다고? 김대중. 김대중 납치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헌에 대해서 100만인이 청원합니다 라는 목적으로 해서 개헌, 청원, 100만인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가 벌어진다고? 개원 청원 100만인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이거는 누가 주도했냐면은 우리 한 광복군의 대표적 대장이었었던 개인적으로 내가 좀 많이 좋아하는 분이야. 배우는 것 중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어가지고 아직도 안 계시거든. 이 장주환 선생이라고 있어. 한국 광복군의 대장이었었던 장주환 선생이 있고, 이 장주환 선생이 일본군을 이제 잡혀갔다가 눈밭을 막 맨발로 걸어가고 합류하고 있었어. 그래서 장주환 선생이고, 그리고 백기원 선생이 이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박정희는 이걸 어떻게 할까? 중하게 탄압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탄압을 하냐면 긴급조치 1호로 탄압하게 됩니다. 뭘로 탄압한다고? 긴급조치 1호? 긴급조치 1호로 인해서 이거 헌법에 위배된 거나 너희 지금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우리가 긴급조치 1호권을 발동해서 이제 탄압하겠다 라고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장주환 선생 체포하고요. 그리고 신민당의 대표적인 인사였던 이보성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까지 싹 다 체포돼요. 이때 체포가 자,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되던 와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과를 보면 뭐였지? 안 헷갈리겠지? 이거 같은 이 아니나요? 네. 뭐가 발표됐다고? 긴급조치 긴급조치 1호와 2호가 발표가 돼요. 참 이렇게 나와. 긴급조치 1, 2호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헌법 제정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닌데? 미안해. 헌법을 이제 바꿀 수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때 긴급조치권 얘기할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개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과반수가 넘어야 돼. 과반수가? 못 넘어요? 알겠죠? 못 넘어. 근데 네. 이거를 없애버려. 헌법 개정 논의가 안 되도록. 왜냐면 이게 개헌 청원이잖아. 헌법 개정하는 거를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헌법을 다시 바꿔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래서 긴급조치 1, 2호가 발표되고요. 이러면서 헌법 개정 논의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박정희는 개헌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걸 사람들한테 더욱더 독재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었던 사건 두 개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인천항명 사건이에요. 인천항명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국 청소년 학생연합회야. 민족청소년 학생연합회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북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통일공화국을 만들어라. 공산당의 지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공산주의 국가로 물들이는 세력이 있다. 그거를 민천항명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자를 싹 다 잡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필두로 제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있었어.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해서 그것도 똑같이 이제 공산주의자가 몰아가지고 1965년에 있었던 사건이었거든. 근데 이거 자체를 한 번 더 이
민청운동 애들이 사건을 일으켰던 애들이 이 인혁당에 재건하려는 사건을 만들었다 해서 제2차 인혁당 사건으로 관련자들을 싹 다 체포하게 되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서 간첩으로 체포하게 되고 사형을 내리게 되지만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항의를 했고 그래서 잘 넘어가나 싶었어. 그래서 실제로 그 가족들이 그 재판장 앞에서 사형 선고 받고 막 울고 막 그런 사람들 좌절하는 사진을 찍히고 그랬었어. 근데 어쩌지 잘 넘어갔지만 그 중에서 9명이 사형 판결을 받고 진짜 사형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중심점이 누구야? 야당이었어. 야당에서 김대중과 더불어 40대 기술원의 김대중과 김영삼 이 두 명이 이거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도로 유신체제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을 하죠. 자, 유신체제가 이제 슬슬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전개를 보면은 일단 유신체제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독재였었고 당시에 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환희 너 같으면은 국회의원에서 여당 뽑을래 야당 뽑을래?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 뽑지. 나 같아도 야당 뽑아. 네. 일단 여야. 그리고 박정희가 그래도 이렇게 독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 경제라는 슬로건이야. 근데 이때 제2차 석유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경제는 폭락하고 있죠? 경제 내려갔어. 그리고 이때 물가 자체가 정말 많이 폭등을 해버려. 야, 물가가 1년 사이 10.4%에서 18%까지 뛰어버렸게. 계속해서 물가 폭등이 두 자릿수야. 1%, 2% 이런 게 아니라 10%대, 20%막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지. 근데 1차 석유파동 때도 박정희가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를 수출을 통해서 잘 막고 오히려 중동 쪽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이제 외화가 많이 들어왔어. 근데 2차 석유파동 때는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 혁명으로 인해서 수출하고 있었던 석유가 6만 배럴에서 2만 배럴까지 줄었다고. 거의 3배가 줄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던 거야. 자,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민심 자체는 진짜 안 좋아졌지. 그리고 노동자들도 너무 힘들었어.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었고 이것 때문에 전태일열사가 분신사건까지 했었고 그래서 노동자 운동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국제사회까지도 박정희를 비판하기 시작을 해요. 박정희가 당시에 미국의 도움을 있는 경제성장이 일었다고 했었지. 이제 미국의 닉슨이 물러나고 나서 카터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카터 대통령은 인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박정희가 이러한 독재에 대해서 비판한 것과 동시에 그리고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뭐라 했었어. 요것도 비판을 했던 거야. 이걸 대표적으로 비판했었던 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야. 직접 한미가 만나서 회담을 갖게 됐어. 박정희랑 카터가. 그러니까 박정희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우리가 경제가 지금 힘들다. 카터는 인권 탄압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 한 거야. 근데 당연히 양측의 사이는 어떻게 해? 존나 안 좋아요. 그럼 박정희 입장에 미국의 도움을 받는 지금 돈 못 받지. 그러면은 자신이 내세웠던 경제라는 슬로건이 계속해서 침체가 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침체가 됐고 이래서 이때 완전히 이 유신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여러 개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YH 무역 사건이야. 알겠지? 네. 뭐라고? YH 무역. YH 무역 사건이야. 이 YH가 이제 좀 잘 나가는 페인트 회사였는데 이때 당시에 여성들 있지? 여성들? 네.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되게 많이 일을 했었어. 일도 많이 했었는데 이때 이 YH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사장이 그 위에 사람들을 많이 떼먹고 저임금 노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라면서
우리 임금 보장해주고 그만 해고식 그만 시켜라 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사건 도중에 21살에 김여공이라는 여공이 죽게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뭉개졌고 이 YH 무역 사건들이 당시 신민당이 이제 머물고 있는 그 기지에 있어 기점에서 거기서 이제 전개를 했었단 말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무역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 같이 비판을 해줬던 거야. 근데 김영옥이 죽게 되니까 더욱더 뭐라고 붙였던 거지. 그래서 박정희는 이 야당이 이걸 지원해줄 거라 생각했었고 당시 야당의 총재가 누구였어요? 김영삼이었어. 그러니까 김영삼이 이걸 지지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뭐 실제로 어느 정도 맞았고, 그러니까 이걸 지지해준 와중에 이 YH 무역을 개혁을 통해서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김영삼이 뉴욕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해버린 거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다. 정부가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 그 임금 올려달라 해고 그만해달라 이러한 사건을 탄압을 하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여공 한 명이 죽었다라는 뉴욕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여당 자체가 이거를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제명시켜버려. 국회의원직을 이제 제명시켜버리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서 김영삼의 본거지가 경상도거든. 경상도야. 그래서 부산과 마산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부산,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났던 거지. 그래서 이거 좀 잘못 알았는데 이 부산, 마산이 당시에 이제 경상도를 통해서 수출이 많이 돼서 박정희 지지한 사람이 어디라고 해서 경상도라고 했지. 네,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렇진 않고 이때 부산 마산이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 정책에서 떨어질 쯤이었었어. 그래서 이런 것과 그리고 정치적으로 김영삼을 지지해줬던 게 부산 마산이어서 그래서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마 항쟁으로 인해서 정말 박정희의 이런 정권은 흔들렸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일어났던 게 가장 중요한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부장이었었고 박정희 정권에서 박정희 다음 2인자였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피살하면서 이제 박정희의 유신 체제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10-26 사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